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검찰 개혁을 놓고 정말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네요, 진짜.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10월에 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을 놓고 지금 찬반론이 팽팽히 맞습니다. 자, 그건 지금 잠시 후에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그 장인수 전 MBC 기자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에게 전달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찰 개혁과 공소 취소를 거래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소 취소를 뭔가 요청했다, 요구했다. 예. 여기까지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을 그거하고 지금 엿바꿔 먹는 거냐? 바꾸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붙은 거죠. 예. 근데 상당히 뭐랄까 좀 너무나 좀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고, 그 장인수 기자가 당연히 뭐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어디선가 분명히 듣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장인수 기자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게 만약에 그게 검사라면 이게 장난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 공소 취소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현 정부나 대통령한테 뭐가 큰 구린 게 있는 것처럼 또 모양새를 만들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 기자를 속여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그렇게 한 소위 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확인돼가지고 이제 물러나야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대통령이 검찰의 어떤 그 정치검찰의 악마성을 너무나 많이 느끼신 분인데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가 깨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치면 검찰개혁 법안을 그러면 검사들 입맛에 최대한 맞게, 구매에 맞게 맞춰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공소 취소가 되겠냐?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거든. 끝까지 손에 쥐고 그 끝까지 이걸 가지고 뭔가 정권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할 집단이지, 그걸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이제 실제 사례도 있어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인권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입건해가지고 그걸 구속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를 계속 흘렸거든요. 조선일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퇴임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괴롭혔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무혐의 처리했다는 그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늘 뭔가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놓고 사람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게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에 걸려서 넘어가실 리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선가 이게 뭔가가 지금 좀 잘못된 얘기인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막히다라고 했고요. 법무부도 사실 무근이라면서 거래를 제안했던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밝혀지면 좋을 일인데, 장인수 기자가 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기다리면 진상이 드러나겠죠. 뭐.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 거래설 의혹의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가능성 높지 않은데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적인 공세죠, 전형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내 검찰하고 손잡고 거래하고 정치적으로 못된 짓하고 했던 게 어떤 집단인데, 그 뭐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런 게 확실한 것 같아 이렇게 나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거울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은 국힘의 이런 정치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조작 기소를 밝혀내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럼요. 조작 기소를 밝혀내서 공소 취소를 이끌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전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 그게 밝혀진다면 공소 취소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그때 가서 무슨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근거들을 다 밝혀내고 그것도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김성태 녹취록 같은 녹취록을 것도 통해서, 얘기가 예. 되고 너무나 쇼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좀 이게 낱낱이 전모가 드러나서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놓고 이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조차 지금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많이 알아봤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이거는 지금 정부안은 유지고 민주당의 일부 이른바 그 강경파들은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경파라는 용어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라고 해가지고 소수 극렬 분자로 이제 몰아가는 듯한 일종의 프레임도 좀 걸리는 것 같고 이전에 왜 이런 좀 논란이나 소음이 생길까를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검찰총장 명칭에 앞서서 이게 보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검찰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교묘하고 나쁜 짓에 대한 원죄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거를 검찰 출신 의원들한테도 똑같이 지금 적용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검찰 편드네 이제 이렇게 하면 얘기가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일단 정치 검찰에 싸질러 놓은 어떤 이 오물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를 더럽히고 괴롭히고 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안에서 이거를 2차 정부 법안을 왜 1차 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이 논의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안으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또 정부 입법으로 이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왜 정부 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정부 입법안에 이번에 어떤 뜻에서 뭘 고치고 뭘 담았는지, 지난번에 제기된 비판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를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2차 정부 개혁 법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가 사전에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정부가 2차 정부 법안을 제출했다. 그거를 민주당이 받아서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설명이 있었느냐. 그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법안을 낱낱이 다 설명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 기존의 윤석열 한동훈이를 대표로 한 정치검찰 집단이 했던 그 나쁜 짓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늘 해오던 짓이 정권 후반기가 되면은 사건 만들어가지고 이제 현 정부를 괴롭히고 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감안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거를 당론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당내에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기와 토론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1차 정부개혁 법안을 지금 다시 수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면밀한 토론이 있고 그걸 기초로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법안이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없었어요. 예. 그냥 결정한 거다. 이러니까 당연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왜 지금 왜 그걸 그렇게 대충 하는 거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와중에 이제 법안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게 검사들이 만드니까 지네들 편익에 맞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보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인 사정들이 지금 결합을 했단 말이죠. 내용을 떠나서 일단 용어 자체만 봐도 검찰총장이라는 걸로 이제 얘기로 넘어가면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걸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그 검사라는 말은 헌법에 나오거든요. 예.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로서. 근데 판사라는 말은 헌법에 안 나옵니다. 헌법 103조에 사법권은 그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면 법관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판사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거냐? 근데 쓰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다 판검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게 위헌이냐? 헌법에 법관이라고 돼 있는데 왜 판사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판사라는 말은 법원조직법에 나오거든요. 법관이 판사가 있고 대법관이 있고 뭐 대법원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었으면 공소청의 장은 당연히 공소청장이죠. 예. 상식적으로 공소청장이라고 하고 법조문의 제목을 공소청장이라고 하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호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돼가지고 그 수정될 이유가 없어요. 그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검찰총장이거든요. 공소청장이거든요. 나를 검찰총장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위헌이다. 근데 국민들의 이런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새롭게 법을 바꿔가지고 지명한 공소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나 검찰총장이라고 안 불러주면 위헌이야. 이거를 헌법소원을 낸다고? 위헌법률 심판을 낸다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친 어떤 배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전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공소청 3단 구조. 그러니까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이제 그대로, 바뀌어서 그대로 이제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근데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고등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다면서 그렇게. 정말 할 일 없는 데가 고등이라고 본인들이 늘 얘기하고 그 할 일 없는 와중에도 또 일 안 하려고 직업에다 떠넘기는 경우도 많고. 아니 본인들끼리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예전에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왼손 하나 다음 주에 오른손 하나 손톱 깎고 앉았다. 그 다음 지나고 나면 왼쪽 발톱 오른쪽 발톱 이런 얘기하고 차장은 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손가락 한 개씩 나눠서 깎는다. 그래야지 시간이 간다. 그걸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냥 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그 내부에서 조금 이렇게 그 핵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고검이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검사장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가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한직으로 간다. 그럼 사고 치면 고검 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거기가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국민 세금 낭비하는 데인데 어찌 보면 그거를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고등검찰청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와는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유지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반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소위 문민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정부 부처 중에 하급관청이 상위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부처가 딱 2개 있어요. 2개. 하나가 국방부, 하나가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분명히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에요. 검사는 소속이 법무부가 아니고 검찰청이에요. 근데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법무부의 고위 간부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네요. 이런 모양새가 있냐고요. 지금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행안부의 국장의 80%를 다 경찰관이 한다. 이거 납득하실 분이 있나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재경부죠. 지금 재경부의 국장의 80%를 다 국세청 출신이 해야 된다. 이거 납득하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에너지부, 환경부 산하에 기상청이 있잖아요. 환경부의 국장의 80%는 다 기상청 예보관들이 가서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검사들이 법무부 국장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그 비정상이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각군 본부 소속이에요. 육군은 육군 본부 소속이고 해군은 해군 본부 소속이고. 그런데 국방부를 상위 부서인 국방부에 가보면 다 군인들이 또 고위직을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과거에 군부 독재를 지탱하던 두 기둥이 군대하고 검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육법당 시절부터 이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앞뒤가 바뀐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군부 독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결과물로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부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구성원들과 검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그들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겸직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허용되면 안 된다. 예. 아니면 현실적으로 뭐 인력을 채워야 되니까 뭐 얼마 동안은 그냥 유지하고 나중엔 다 뺀다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으나 그거를 아예 명시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검찰에 의한 검사들에 의한 법무부 장악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는 나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차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향후 검찰청 공무원이 공소청으로 넘어갈 때 바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면직 후 재임용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박상용 검사나 어미준 검사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신설 조직이 생길 때 뭘 면직을 하고 다시 한다는 건 좀 자규적인 일로 예전에 이제 방위사업청 같은 게 만들어질 때 국방부 조달본부 사람들이 방위사업청으로 많이 넘어가고 타부처 사람들도 이제 방위사업청 출범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면직 후에 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보수 체계나 뭐 저기 그 직급 체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하면 될 일인데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검사들이 많다 보니 이번 기회에 한번 속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상황 차원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 싶어요. 뭐 그 뜻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그냥 면직시킨 다음에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자규적인 것 같고 너무. 이와 관련해서 그 한인섭 명예교수가 페북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본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정부안 44조라고 합니다. 다른 수사관이 중대 범죄를 인지를 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걸 놓고도 지금 찬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왜 그걸 굳이 통보해야 되느냐. 아니 중대범죄청 수사에 해당하는 거를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랄까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당연히 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그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의 무리들이 너무나 이 상황을 농단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런 자들을 양산하는 조직과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짓들을 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이상한 그 봐주기 수사, 봐주기 불기소 이런 것들을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면서 뭐 법정에서 집단 퇴장을 한다거나 뭐 저 특검을 뭐 정면으로 비난한다거나 일개 평검사가 계속 입장문을 내면서 뭔가 정치적인 공방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짓거리들은 검사만 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은 그런 장난질이나 그 건방진 행동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느냐 이런 점도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포인트예요.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이 과연 그 부분을 다 충족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 때문에 지금 여러 소란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중수청법 정부안을 두고는 지금 사이버 범죄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때죠.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그 여당 주도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는데 그 당시에 검사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이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등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 찾아보니까 등이 있네. 그래서 이 등에 아까 말씀드린 부패, 경제 말고도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인섭 교수 말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를 가지고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주장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역시
그런 말하자면 악용당할 빌미를 열어주는 거라서 그거를 굳이 두고 싶으면 예를 들어 국가변란을 도모하는 사이버 범죄, 전면적인 왜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이버 테러. 뭐 이런 걸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처음부터 저는 사이버 범죄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던데 일단 중대범죄수사청이 뭔가 고도화되고 지능적인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은 향후에 사이버 범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날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대검이 현재 갖고 있는 범죄 정보과 뭐 포렌식 하는 데랑 그 한 번씩 뭐 다 디가우징했다고 나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왜. 예.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싶은 면도 보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거를 그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개학이다, 개학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김규현 변호사는 페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에 그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의 수사 개시 기능을 앞으로는 중수청과 경찰이 나눠 갖는 셈인데 이 자체로 검찰의 그 권한을 분산, 그래서 권력 남용을 차단하고 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큰 의미가 있죠. 예.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러면 검찰개혁의 전부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예.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라고 그랬지 수사 개시하고 기소를 분리하라고 한 거냐. 예.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어떤 국민의 열망을 받아가지고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처음 안 가본 길을 만들어서 간다라는 면이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검사 중심의 내란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준동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야지 검찰이 예전에 수사 개시 다 했는데 지금 못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잘된 법안이고 이제 토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가 나가면 안 되고 단지 그거를 완벽하게 박탈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입법이 그래도 진전된 점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진전된 거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히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달 안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10월에 이제 출범이 가능하니까. 예. 그게 걱정이죠. 이게 아니 시쳇말로 어디 들어가서 일해야 될지 방도 마련해야 되고 뭐 사무실도 꾸며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거기로 갈지도 정하고 하려면은 시간이 지금 얼마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이런 거를 악용하는 또 검찰의 준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조직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인지를 지금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않고 가는 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죠. 대표적으로 보안수사권 얘기인데 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당내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계속 뒤로 미루고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형사소송법 196조에 써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정도는 이번에 공소처법, 주소처법 통과시키면서 그 조항 폐지하는 정도의 개정안은 함께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실은 그 부분만 없어져 버려도 상당히 해소되거든요. 검사는 앞으로 절대 수사 못하게 한다. 예. 이 부분만 명확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대통령 국무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그 계약직 꼼수 계약에 대해서 크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기관이 그 단기 계약을 채용을 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29일만 근무하도록 합니다. 그럼 하루가 모자라 가지고 퇴직금을 안 주는 거예요. 정말 악랄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해당 그 비판 뉴스가 또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아니 대통령이 내가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왜 안 바뀌냐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이렇게 질타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그 말씀도 이제 그거를 물어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 뭐 모른다고 했다더라 자기들은 그 말까지 이제 함께
하던데 고용노동부가 충분히 지금 홍보하고 있고 다 알려져 있다. 예. 근데 일부러 모른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고용노동 장관이 답변을 하고 이제 모른다고 얘기한 데부터 가서 조사하겠다. 막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던데 그 전에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죠.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한테 잔인하면 안 된다. 그런 꼼수를 사용하는 일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악질적인 계약을 한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라서 이게 정부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지위를 왜 받으면서 근무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고 예. 앞 사람이 하면 나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좀 그 낡은 생각 그다음에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실 것 같은데 그거 지금 대충 계약한 사람들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노동부가 찾아내가지고 징계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린 못 들었다 그 내용은 그 기자가 네. 취재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답변하면서 그 해당 거죠. 기관 네. 당사자에게 물어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린 못 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니 내가 여러 차례 분명히 그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두느냐라고 했더니 김영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2,200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문서를 시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오해였다. 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보도를 본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대통령이 말하는데도 안 바뀌네? 저거 콩가루 집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공직 기강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억지를 쓴 것도 아니고 틀린 걸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가 어찌 보면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어긋나는 일을 공공기관이 한다? 참 대통령으로서도 정말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 모른다고 해버리면 근데 장관은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뉴스에는 당사자가 모른다고 나와버렸으니 예, 참 예.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쨌든 전에도 대통령이 그 기관들 점검을 6개월마다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번에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예, 여러 번 이야기했다. 왜 안 되느냐. 대충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예. 예. 자, 다음으로 그 천궁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아랍에미리트 UAE와 협의를 했는데 UAE로부터 그 원유 600만 배럴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시 체류 국민들을 항공기로 태워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많이 환호하고 응원을 했는데 이게 UAE가 한국이 개발한 천궁2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네, 성능이 좋아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천궁2는 미사일 명중률이 무려 96%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2017년 6월에 천궁 개량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했고 20년 11월에 천궁2가 추가적으로 출하됐는데 바로 1년 뒤인 21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가 바로 천궁2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가량을 샀고 그다음에 24년 2월에는 사우디가 추가로 4조 원가량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24년 9월에 이라크,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사우디, 이라크가 완전히 지금 천궁2에 푹 빠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이 그만큼 훌륭하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는데 또 예. 다른 한편으로 이게 무기가 많이 팔리는 걸 행복해야 할 일이냐. 예, 그럴 수도 경제적으로야 있겠네요. 좋은 네. 일이지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다행히 방어 무기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방위 산업이 어느 부분까지 성장하는 거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꼭 잊지 않고 있어야지. 저 트럼프나 미국이 벌이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우리가 생산한 물품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굉장히 흡족하고 좋은 일인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천궁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좀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오는 거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예.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꾸 저렇게
포격하고 전쟁이 나야지 우리 거 많이 팔고 경제가 좋아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그 전쟁이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주한미군이 무기를 이렇게 중동으로 반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 북한 억지력엔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죠. 예. 그 미국의 무기가 미국 건데 자기네 거를 지금 다른 데서 전쟁하는 데다 실어 가겠다는데 야 그거 갖고 가지 마 하고 뺏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없더라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니까 국민들 안심하시라 이런 거를 이제 군통수권자 입장에서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그 전쟁이나 상황이나 이 여론 같은 걸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다가도 폭격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미중 간에 예를 들어서 무슨 분쟁이 생긴다고 할 때 미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허락이나 상의가 없이 자기네 무기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발진한다거나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미국의 폭격기가 떠가지고 중국을 폭격하는 일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폭격기가 못 뜨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폭격기는 어디서 날라오느냐. 찾아보니까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오네. 그러면 거기 있는 폭격기를 때려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대비, 그런 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외교 안보 역량이 정말 강화되고 최선을 다해서 또 방비를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그 어미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라라고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두 사람의 개인 정보가 지금 유출됐나 봐요. 그래서 어미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가 안권섭 특검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두 사람의 실명과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특검 공소장에 그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무단으로 공개됐다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집 잡는 거죠. 뭐 그런 걸 지우지 않고 왜 줬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야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검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재도 아닌 것이고 마치 노리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해가지고 본인들을 표적 삼아가지고 망신도 주고 뭐 여론을 악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뇌피셜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짓거리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죄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용어나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정치 집단 구성원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어쨌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미준 검사는 이번 상설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검사를 하면서 했던 기소 중에 더럽고 역겨운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라고 역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양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천 계양을 출마를 놓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신경전까지 하나요? 자료를 보면 상황을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우세하신 것 같던데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뭐 상대가 안 될 거고. 글쎄요, 뭐 적절하게 뭐랄까 이제 항상 선거가 되면은 이게 감정 싸움이 되기가 쉬워서 그렇게 되지 않고 좀 합리적인 해결책이나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그 판단 주체는 당연히 계양을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나는 대통령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재보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가 결정하는 거죠?
전략공천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전략공천 심사위원회에다가 권한을 넘기고 본인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최초로 전략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대표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관철될지는 이제 앞으로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하여튼 여러 지역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텐데 좀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당하게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거 때마다 같은 편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늘 그게 걱정이죠. 일부에서는 지금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단수 공천됐으니까 예. 지금 인천 연수갑이 비계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양을로 보내고 다른 사람은 연수갑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교통정리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걸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또 박찬대 의원이 연수갑에 김남준 의원이 가면 김남준 대변인이 가면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그랬어요. 예. 그게 또 다른 해석을 낳고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돌아왔고 내 자리 이게 원래 내 자리였고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양보하고 간다니까 내가 여기 출마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던데 모양새는 이제 중진 의원이 조금 더 그 험지에 가서 이겨주면 훨씬 더 멋지게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예. 워낙 이제 선거라는 게 지면 의미가 없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김남국 대변인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누구 한 분이 서운하지 않을 묘안을 찾지 않을까 싶고 그게 바로 지도부의 역할이다. 모두가 윈윈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다. 사실상 애매한 답변이긴 한데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이제 양보가 서로 쉽겠습니까? 그리고 둘 다 김남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처음 되는 거고 만약에 된다면 송영길 대표는 또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일종의 낭인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다시 컴백하는 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양보하셔서 떠오른 게 있는데 강원지사 놓고 우상호 전 수석이 가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양보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정말 통 큰 결단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전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강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 평창 사람이고 지사를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 당연히 인지도도 높고 강원도 사람이라는 정체성 면에서 훨씬 더 확실하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셨었고 우상호 의원은 우상호가 강원도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제 철원이 고향이고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가지고 저분이 강원도 사람이었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둘이 경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뭐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상호 수석은 이광재 지사가 도와주면 반드시 당선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광재 지사는 혼자 뛰어도 당선될 만한 인지도와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광재 지사가 더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지사가 그 우상호 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최대한 협력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무리 뭐 대학 선후배간이라고 하지만 둘이 신속하게 그렇게 정리가 돼서 보기가 되게 하여튼 좋긴 합니다.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에게 그 어떤 사람도 양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개인한테.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관심사인데 저는 다만 아까 그 양보 말씀하셔가지고 이광재 전 지사가 떠올랐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성태 그 전 쌍방울 지인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그 박상용 검사실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성태의 집무실로 활용됐다라는 의혹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거기 김성태 씨가 자기 사업자 만나야 될 사람 글로 오라 그래 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교도관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녹취로 나왔는데 그 안에서 무슨 그 온갖 일을 다 하더라. 그 뭐 참고인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 수발 드느라고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 심지어 뭐 삼거리에서 서가지고 김성태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절하고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검사실에 들어가 가지고 수발 들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사업도 거기서 진행하고 뭐 이런 일을 했다는 건데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게 가능했겠느냐?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검찰한테 밉보였으면 당연히 불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쁘게 보였으니까 그랬을 텐데 그럼 왜 이쁘게 보였겠냐? 그 김성태가 억울한 사람이고 뭐 아주 선량한 시민이 어쩔 수 없이 무슨 검찰청에 들어가서 구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수법들을 많이 해왔고 예전에 보면은 뭐 그 윤석열과 윤석열 똘마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 특수수사라고 원래 특별수사인데 그것도 특수수사라고 말하면서 특수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막 특수수사 기법이 있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람 하나 계속 회유해가지고 꼬드겨서 넌 나 원하는 대로 더 여기다가 맞춰줘. 너는 살려줄게. 넌 싸게 끊어줄게. 저쪽만 죽이면 돼.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은 너 앞으로 여기 와서 쉬게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벌어졌었다는 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용 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를 압박해서 허위 자백을 시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검사가 집무실을 내줬다고 주장하느냐. 앞뒤가 안 맞는다. 모순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형식적인 논리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구사하던데 앞뒤를 따져보면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지금 두렵고 궁지에 몰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 이제 입장문이라고 내는 거에 보면은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도 이화영 지사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는지 묻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말한다거나 물어볼 일이 없는 사건에서 그런다는 게 그런 거에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성태 씨와 관련된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국민 모두가 궁금해하는 조작 기소 여부가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소 취소로 연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죠. 조작이라고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관련자들 엄히 처벌해야 되고 이게 지금 그 정치 검찰의 어떤 나쁜 짓과 악행과 관련해서 한두 번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과거에 한명수 총리 사건 수사를 어떻게 그 만들어가면서 조작하는지를 직접 또 봤던 제 입장에서는 더더욱 피가 끓는 일인데 이번에는 반드시 좀 진상이 드러나고 다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